북한에서 동해 상공으로 미사일을 격추했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평화로워? 엄마 밖을 보세요. 엄마 말고 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요. 한국 가정집에서 초록색 눈을 가진 프랑스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보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딸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부모님을 향해 미운 소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살다가 현재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에서 쭉 살고 있는 로잘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지금 한국에서 산지 7년 차에 접어들었고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을 연구하고 있어요. 파리보다 한국이 공학에 대한 지원이 더 좋고 연구에 관심이 더 많아서 한국에 왔다가 눌러앉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미혼이고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 현우는 제가 한국에 눌러 살게 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벌써 7년이 지나고 말았네요. 현우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혼 후에도 쭉 한국에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현우는 저희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을 해줘서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제 삶이 이렇게 변화할 거고 행복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한국을 몰랐어요. 남자친구도 한국에 와서야 만나게 된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강제로 한국으로 발령받게 된 거라서 그 당시에 회사를 원망밖에 안 했어요. 파리에서 지낼 때 다른 사람들도 한국 뉴스에 관해 많이 보기는 하는데 정말 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만 알았죠. 그때는 한국의 상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로 가는 것도 우울해 죽겠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것 때문에 더 열받았어요. 처음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난 이후에 친구들에게 그 소식에 관해 말하면 친구들은 농담 반으로 모두가 쳤던 장난이 바로 북한? 남한? 이라는 말이었어요. 아마 예전에 외국에 놀러 가보신 한국인들이라면 이런 경험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인이에요? 라는 질문보다 중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럼 한국이에요? 의 순서였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기 때문에 단박에 한국인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 사람들의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잘 구분하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제가 떠날 때쯤 상황은 이렇진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위해 가장 큰 장벽에 부딪힌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국으로 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도 내 자식만은 절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셨죠. 차라리 퇴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퇴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울면서 저를 보내셨죠. 저희 아버지는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요즘에야 BTS나 블랙핑크가 한국을 언급하면 자주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 뉴스에 나올 일은 단 하나였어요. 북한의 포격이요. 북한이 포격을 했어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의 고집은 한국으로 저를 갈 수 있게 했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랬는데 북한이 요즘 미친 듯이 도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큰일이 아닌 이상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거나 사람들이 불안해할 정도는 아닌데요. 북한이 자꾸 한국을 건드리는 느낌을 받아요. 한국인이 아닌 저도 이렇게 지겹게 느껴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놀랐던 점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뉴스를 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파리에서 만약 이런 뉴스가 난다면 바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세팅되면서 국민들도 겁먹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폭발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대요. 실제로 쐈는지 안 쐈는지는 모르고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맨날 입으로만 공격을 하겠다. 무력을 감행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 정도로 파리에서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은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구들한테 고맙기도 하네요. 제가 많이 걱정됐었나 봐요. 북한의 도발 상황 속에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금방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한국 사람들은 좀비가 등장해도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생활이나 사람들의 태도 같은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저희 주변의 지인들 부모님은 하루 종일 별일 없는지 체크했어요. 물론 감사하죠. 애정이 있으니 걱정도 하신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 느끼는 걱정도 한두 번이지 제가 정말 괜찮고 모든 게 좋다고 잘 이야기했는데도 도저히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일본 지진이 나도 이렇게까지 연락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외교부는 이런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요. 아마 제가 아직 한국 국적으로 바꾼 건 아니라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프랑스 정부에서 절 데리러 와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 상세히 설명해도 믿질 못하니 이건 직접 겪게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북한은 제발 가만히 좀 있지 자꾸 계속해서 도발을 멈추질 않아서 부모님은 급기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거든요. 취직 때문이라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자친구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까지 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딸을 과부를 만들게 생겼다고 하면서요. 프랑스는 개인주의가 정말로 심한 나라인데요. 아빠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심각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는 최후로 미뤄뒀던 저희 결정을 조금 빠르게 당겨야 했죠. 그 결정은 바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드리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안심하시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어차피 현우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결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파리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만 해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언제나 전쟁의 위험성이 도시라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파리에서 아주 정말 조금일 거예요.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들 정도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김정은에 대해서나 알지 북한의 삶에 대해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국과 북한의 사이가 어떤지, 대한민국과 북한이 왜 전쟁이 발발하게 됐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역사적으로 통일을 이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무지함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에 가깝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린 여전히 남북 관계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일의 여파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남았어요. 여전히 파리는 지금까지도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젠 꽤 오래됐다면 오래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도 사실 여전히 가끔 사이가 안 좋아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북쪽과 남쪽의 문화도 다르고 예의의 기준도 좀 달라요. 한국의 사투리처럼 언어도 다르거든요. 모처럼 파리에 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이번에 곧 한국으로 오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인생에서 한국에 갈 일은 평생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도 그럴게 저도 파리에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파리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나라에 가야 돼?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파리보다 재밌는 나라는 뉴욕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곧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걸 단박에 알아챘어요. 제가 친구들에게도 상견례라는 걸 하려면 부모님이 한국을 와야 한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파리로 돌아와서 지낼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한국이 아니면 이제는 불편해서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긴 좀 그래서 일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얘기를 할까봐 긴장했는데요. 오히려 친구들은 제가 처음 파리를 떠날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식 때 우리 초대해주냐? 비행기값 얼마까지 내주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북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얘네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은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요즘 대세니까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어른들은 북한에 대해 무서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가 된 거죠.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친구들 입장에서는 거의 제가 한국 전문가처럼 보이나 봐요. 가끔씩 저한테 한국은 통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모른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나중에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저도 찾아봤어요. 통일은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독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는지를 교과서로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요. 독일이 통일했을 때 동독의 인구는 1600만 명, 서독은 6000만 명으로 약 4배 정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면적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동독의 2배 이상이었던 서독의 면적에 흡수되었죠. 독일은 통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경제보다 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 이후에는 불거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동독은 공산주의였는데 자본주의였던 서독에 흡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그때와 다르게 요즘은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부모의 자산이 과거보다 더 중요할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결과 동독의 기업들이 줄줄이 다 파산하고 그렇게 되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업률이 올라가면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의 전체적인 경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빚이 생겨버렸거든요. 독일만 보더라도 통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합니다.
두 사회의 경제력 수준의 차이가 크면 통일을 하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격차 수준은 일사로 4배가 차이가 났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의 서울은 그것보다 차이가 훨씬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대다수가 힘들 걸 예상하면서 통일을 지지했다고 하는데도 수십 년 동안 경제적인 힘듦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잘 극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수준 차이는 무려 2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통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독일과도 비교해 볼 수 없죠. 경제 수준의 차이가 5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통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휴가를 받게 되면 한국은 꼭 무조건 와보고 싶어 하는데 북한은 전혀 아니죠. 얼마 전에 북한 최고 위급 간부들이 연말 전원회의 때 벤츠들을 모두 다 타고 탁 등장하는 뉴스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웃겼어요. 한 국가의 정치인들이 본인 브랜드의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면 오히려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있긴 해요. 북한에 사는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을까요? 그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좁은 세상을 보는 눈으로 평생을 편협하게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걸 말이에요. 한 개인으로서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국가 군수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은 차를 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독일 총리가 현대차를 탄다든지 한국 대통령이 혼다를 탄다든지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대통령은 당연히 현대차를 타야 하고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포드를 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대통령이 벤츠를 탄다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본인 나라에서는 차를 생산할 능력도 없다는 걸 인증하는 셈인 거죠.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뵌 지 거의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고향이 된 이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드러나자 저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 꼭 껴안았고 행복과 안도감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경이로움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생활 공간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첨단 보안 시스템과 간단한 앱으로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핸드폰에 달려있는 키를 통해서 아파트 문을 연다는 생각이 천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로 부모님이 놀라신 점은 경비 아저씨였는데요. 제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대기업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주길래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각 세대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경비 아저씨를 고용하는 거라고요. 주로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신다고요. 부모님은 이러한 공동체의 방식이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모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에 감탄하셨죠.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부모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던 도중에 또 뉴스 기사가 뜬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핸드폰에는 파리 인터넷이 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뉴스를 보고는 괜히 한국에 왔다고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또 한국을 도발한다고요. 저는 한국 뉴스를 켜서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속보로 김정은 애기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그 뒤로는 아무렇지 않게 경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과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부모님이 의아해하셨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요. 저는 부모님을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 주변을 직접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눈사람을 만들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뉴스 보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뉴스 헤드라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평온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안전하고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인지한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 현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사실 현우를 이전부터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과 이혼, 동거까지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저와 현우는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귀고 있었으니까 부모님 눈에는 정말 사랑이라고 보였나 봐요. 심지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현우는 아주 성실하고 듬직한 친구였으니까요. 현우는 유교적인 사상이 몸에 박혀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결코 못하는 남자친구도 아니었어요. 현우의 진심과 배려를 보셨고
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시고는 마음이 따뜻해지셨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우의 진심이 빛났어요. 현우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게 하고 한국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관계에 대한 그의 헌신과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현우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저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셨고 우리 관계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지지와 현우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떠나면서 아쉬워하셨어요. 한국이 너무 즐거워서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비행기표를 너무 짧게 끊었다는 거였죠.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결혼식 때 오시고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살아보자고요. 이건 사실 결혼식을 파리에서 하지 않겠다고 은근하게 말씀드린 건데 엄마랑 아빠는 싫어하지도 않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 일만 남았어요. 아주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니 한국은 치안이 안전한 거 아니었어? 이런 깡촌 시골에 범죄 조직이 사는 거였어? 여기 한국 시골에 놀러온 미국 여성의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면서. 한국에는 범죄 조직이 산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라고 하고요. 미국 텍사스에서 자라다가 10살이 되면서 뉴욕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먼저 산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뉴욕에서 산불이 났다고요? 하지만 산불은 현실이고 무섭습니다. 얼마 전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늘이 지평선 너머로 펼쳐진 더러운 레몬 껍질처럼 섬뜩한 노란빛으로 변했죠.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했어요.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마치 우주 임무를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마스크 너머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이 낯설고 흐릿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런 도시에 살면 함께 사는 생명체들 때문이죠. 쥐들 바퀴벌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죠. 어느 날 밤 긴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바닥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형체가 보였습니다. 쥐였어요. 내 거실에서. 저는 소파 위로 뛰어올라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인 톰슨 씨가 그 소동을 듣고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노크를 했어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물 문제도 있습니다.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깨끗한 물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랄 거예요. 수돗물에서 유리잔에 물을 채우면 그 위에 하얀 가루가 둥둥 떠다니곤 했어요. 누군가 제 물에 밀가루를 뿌린 것 같았어요. 물이 너무 나빠서 샤워할 때 필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필터는 며칠 만에 너무 더러워져서 항상 교체해야 했어요. 날씨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어느 날은 화창하다가도 다음 날은 고양이와 개가 비를 맞고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죠.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옷장에는 모든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이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당황스럽습니다. 화재, 해충, 더러운 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등 이 모든 것들이 저로 하여금 변화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여름에 한 달 동안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이죠. 북적이는 뉴욕의 거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서 내려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북적거리는 것보다는 소박한 삶을 갈망하며 번화한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힐링하기로 하였죠.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초록색과 금색으로 뒤덮인 누비이불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 들판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는 아늑하고 작은 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묵게 될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인 김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영어가 서툴렀고 저는 한국말이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짓과 많은 미소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저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고 작고 박스형인 이 차는 오래돼서 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어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을 지나 들판과 작은 상점을 지나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갔습니다. 길가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고 김 씨는 경적을 울리며 화답했고 곧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교류였죠. 게스트하우스는 한옥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가옥이었는데요. 작은 연못이 있는 아름다운 마당이 있었고 벽에는 종이로 만든 미닫이 문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 방은 바닥에 이불이 깔려있고 낮은 탁자가 놓여있는 소박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김 씨는 전기주전자 사용법을 알려주며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고 떠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거리는 가끔씩 짖는 개 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트랙터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죠.
걷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어요. 영어는 못했지만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차와 떡이 담긴 쟁반을 꺼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 시골을 즐겼죠. 한국인 특히 이런 시골 사람들은 더 정이 따뜻한 것 같달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을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동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정원에서 채소를 따고 씨앗을 심는 법을 배우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서툰 제 모습에 웃으시면서도 항상 등을 두드려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격려해 주셨죠. 어느 날 이 부인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닭장으로 안내했고 닭장 안에는 닭 울음소리와 깃털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닭 한 마리를 집어들고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겁에 질려 보였는지 그녀는 웃으며 닭을 잡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저는 닭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진정한 현지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 바닥에 앉아 이름도 알 수 없는 음식에 둘러싸여 열심히 먹었습니다. 매운맛, 단맛,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맛의 교향곡이었어요. 젓가락질도 제대로 배웠고 제가 음식을 집어 올릴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는 호스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뉴욕에서 비는 종종 혼란이었어요. 도로가 강으로 변해 연석 위로 물이 솟구치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목까지 차오른 물속을 걷는다는 것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이 찌그러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로 뒤덮인 도시는 자연과 맞서 싸우며 자연을 억제하고 통제하려 애쓰지만 항상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비에 대한 제 경험이 완전히 바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장마로 알려진 한국의 장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마을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저는 익숙한 혼란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물은 오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잘 배치된 배수구가 늘어선 도로가 물을 효율적으로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둘러싼 광활한 들판은 비를 흡수해 더 짙은 녹색으로 변했고 흐린 하늘 아래서 농작물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보기 시작한 더 큰 그림, 즉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모습의 일부였습니다. 뉴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뉴욕에는 환경 문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돗물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수돗물을 유리잔에 채웠는데 표면에 하얀 가루가 떠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샤워 필터를 사용해야 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더러워지곤 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의 물은 달랐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맑았으며 신선한 맛이 났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작은 사치가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통편도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특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차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악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골에서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버스는 도시에 비해 빈도는 적었지만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번거로움 없이 가까운 마을로 갈 수 있었죠. 도시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빠르며 정시에 운행되는 또 다른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주 연착되고 혼잡했던 지하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또 자가용 같은 것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었죠. 한국 시골에 살면서 시골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도 풀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때때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크지만 대부분이 사막이잖아요. 마치 땅이 크지만 대부분 추워서 쓸 수 없는 땅이 많은 러시아처럼요. 그래서 미국은 밭을 이렇게 크게 짓는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에도 옥수수 같은 건 좀 잘 자라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다양한 것을 지을 수는 없죠. 또한 텍사스처럼 막 발전되지 않은 곳은 더더욱이 위험한데요. 그곳에서 총을 한 자루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거의 죽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산다는 사실 로망이죠. 그리고 뉴욕에는 쥐가 들끓지만 저기 플로리다에는 뭐가 들끓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바로 악어예요. 악어로 인한 피해는 또 어찌나 많은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두려움 없이 들판과 숲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나 미소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신용 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이곳에서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안전하고 환영받고 지역사회 및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머무는 동안 환경 보존을 위한 현지의 노력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제가 쓰레기를 한 대 다 모아놓은 것을 보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가르쳐 주셨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하는 국가더라고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조차 하지 않는 것을 한국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데에는 정말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분리수거가 뒷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분리수거는 생활의 일부였어요.
사람들은 플라스틱, 금속, 유기물 등 쓰레기를 꼼꼼하게 분리해 지정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김 씨는 이것이 한국의 더 큰 환경을 위한 노력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현지 농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농부인 최 씨는 저에게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자신의 땅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을 사용했습니다. 햇볕에 익어 껍질이 따끈따끈한 토마토를 따는 것을 도와드렸고, 나중에 먹어보니 입안에서 터질 듯한 토마토의 맛이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와 너무 달랐어요. 아, 그 외에도 수박. 수박은 정말 당도가 높았어요. 수박을 둥그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고 화채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사이다도 넣고 주변에 있는 젤리나 여러 가지 과일들을 넣었죠. 정말 맛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름이니까 팥빙수를 먹어봤어요. 쫄깃쫄깃한 떡이 일품이었고 미국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싶었죠. 미국은 뭐 열대 지역이라서 야자수까지 자라기는 하는데요. 오히려 열대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은 맛이 없어요. 특히 미국 배 아시죠? 저는 한평생 미국 배만 먹어봤고 늘 쌉싸름하고 달지 않고 밍밍한 맛에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씨가 제게 배를 주더라고요. 배인지도 몰랐죠. 아예 다르게 생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배라는 거예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시원하고 달달한 게 목구멍을 가득 채웠어요. 미국 배는 식감도 푸석푸석하거든요. 한국은 배도 다르더라니까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한국 여행은 곧 잊지 못할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좋아하게 된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뚜라미들이 합창을 부르는 것들 들으며 평화롭고 고요한 밤의 시골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들판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공기는 시원했고 낮에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안식처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광경은 언제나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먼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걸까? 하지만 다시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렸고 몇 초 간격으로 연달아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공경에 처한 것은 아닐까,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것은 이 평화로운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곳은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어깨 너머로 고함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을 흘끗 쳐다보며 서둘러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함 소리는 간헐적이지만 불안하게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난 채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모든 소리가 저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았지만 좋은 시나리오는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이 시골이 사실은 범죄 조직인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날의 밤은 끝없이 느껴졌고 창밖의 어둠은 갑자기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새벽 4시경에 비명 소리가 멈추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는 그림자와 울음소리가 가득했죠. 밤의 공포가 환상에 불과했던 것처럼 밝고 맑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그곳에서 나의 호스트이자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할머니인 김 여사를 발견했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어요. 김 여사는 걱정해서 즐거움으로 표정이 바뀌며 웃기 시작했죠. 저는 황당했어요. 정말인가? 정말 범죄인가? 괜히 말했나? 싶었고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싶었죠. 그러나 할머니는 태연하게 이 시골 마을에는 고라니가 많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고라니요? 전 깜짝 놀랐죠. 전 세계에서 고라니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장엄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가 이곳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김 여사는 이어서 한국은 고라니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유해동물로 지정했다고까지 말해주었죠. 이야,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의 고라니 개체수 중 절반이 한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 먹었죠.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것과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관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은 때로는 미묘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구역인 인근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며 한국의 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상기시키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원앙이 꽤나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이 발견은 저에게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원앙은 개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선명한 깃털로 눈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수컷은 만화경처럼 화려한 색채와 복잡한 깃털 무늬를 자랑하며
울창한 한국의 풍경 속에서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고요한 습지나 잔잔하게 흐르는 강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자연스러운 예술성을 더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제 독수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저는 장엄하고 강력하며 종종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독수리의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골에서 독수리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나 나올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 외곽을 탐방하던 중 처음에는 들판에서 커다란 조형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조각품이 아니라 독수리였고 거의 사람 키만 한 거대한 독수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독수리를 본 적은 있지만 눈앞에 있는 한국 독수리는 그 크기와 존재감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새의 눈은 날카롭고 날카로웠으며 당당한 권위의 모습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발톱은 튼튼한 나뭇가지처럼 생겼고 부리는 무엇이든 뚫을 수 있을 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날개 길이였는데 이륙할 때 날개가 숨이 멎을 정도로 넓게 펼쳐져 지면에 강력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만남은 제가 경험한 미국 독수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둘 다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지만 한국 독수리의 크기와 웅장함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골의 수호신처럼 드넓은 들판과 산을 굽어보며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은 마치 시골의 수호신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한국 시골에서 한 달 살기가 끝났을 때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제 3평생을 그냥 농사만 짓고 살고 싶었다니까요. 여기 한평생 한국인 며느리를 못 살게 군반한 프랑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아들조차 못 알아보는데요. 한국인 며느리가 가져온 한국 보신탕을 먹자 곧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에 접어든 프랑스 파리 출신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직관하기 위해 한국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서울의 열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들 태극기를 볼에 그리거나 태극기 머리띠를 쓰고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죠. 저도 그때 30대였고 한참 청춘의 열기에 불타올랐죠.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기가 시작된 바로 그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저 또한 그 분위기에 휩싸여 제사력을 다해 환호성을 질렀죠. 그렇게 경기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 저는 어느 한국인 여성을 만났죠. 그분도 태극기를 볼에 그렸었는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죠. 저는 그분 번호를 물어보았고 그분의 이름은 일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월드컵에서 7선 3승 2무 2패라는 성적으로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또 그날로부터 저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당시였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의 적도 같이 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데이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저와 일경 씨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다시 제 고국인 파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파리로 왔지만 저는 일경 씨와 한시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소셜미디어가 막 그렇게 활성화가 된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 받았죠. 그리고 부모님께도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었죠. 그러나 저는 두려웠어요. 저희 아빠께서는 괜찮으신데 엄마께서는 늘반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 일본을 좋아하기 일쑤였거든요. 엄마는 눈에 띄게 화를 내셨어요. 왜 일본도 아니고 하필 한국 여자랑 교제냐며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며 소리치셨죠. 마음이 아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지구 반대편 서울에 있는 일경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리도 멀고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경과 저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죠. 구식이라는 건 알지만 손편지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 한 통,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장거리 여행이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고 여행할 때마다 일경과 한국 문화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통 한옥의 소박한 아름다움, 산속에 자리 잡은 사찰의 고요함, 생동감 넘치는 야시장의 활기찬 모습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여행을 떠날 때마다 파리로 돌아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두 개, 세 개 사이에서 살다 보니 점점 지쳐갔어요.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엄마의 바람을 거스른다는 생각에 힘들었어요. 결국 제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냈어요. 일경이가 놀러왔던 파리의 추운 밤, 별이 쏟아지는 밤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떨렸어요. 그녀가 예스라고 대답했을 때 제 인생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파리에서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파리의 매력과 한국의 우아함, 양국의 문화를 섞어보고 싶었어요. 일경 씨도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몇 달 동안 프랑스와 한국의 요소를 적절히 조합해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엄마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경 씨를 받아주실까? 제 눈으로 한국을 보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전통, 음식, 음악 등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일경이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오셨어요. 예의상 인사는 하셨지만 그 외에 일경한테 한마디도 걸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경이랑 저는 긴 고민 끝에 프랑스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힘든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어머니, 즉 일경이에게는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신혼생활은 꿈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일경과 저는 파리에 아늑하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한국과 프랑스가 어우러진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작은 말 한마디씩만 하셨죠. 일경이가 차를 끓이는 모습에 대한 지적이나 거실의 한국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한숨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죠.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저녁을 먹으러 오셨습니다. 일경이는 하루 종일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프랑스 요리는 없니? 하며 투정을 부리셨죠. 저녁 식사 후 엄마는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IMF가 일어났었고 그 때문에 아직도 경제와 국가가 휘청거린다며 후진국이라고 비웃었죠. 그리고 일경은 마음을 다잡고 화제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일경에게 한국 영화를 보는 대신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뿐이었죠. 마음이 아팠어요. 긴장감은 계속 쌓여갔어요. 엄마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일경의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을 비판했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일경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경이 임신을 하면서 모든 게 정점에 달했어요. 우리는 정말 기뻤는데 엄마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엄마는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어요. 믿어지세요? 한국 사람 피가 섞인 손자는 원치 않으셨어요. 상처가 깊었죠. 정말 깊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경은 바위 같았어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늘 꾹 참고만 있었죠. 그런 일경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엄마를 말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엄마는 꾸준히 못살게 굴었죠. 아이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나였습니다. 일경이와 저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일경에게 수고했다고 하였죠. 하지만 그 기쁨도 엄마의 태도 때문에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왔지만 따뜻함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의 방문은 멈추지 않았고 엄마의 비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일경이가 집에서는 프랑스어로만 말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울까봐 걱정하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두 문화, 두 언어를 모두 알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완강했어요. 엄마에게 말을 걸고 엄마의 말이 우리 가족, 특히 일경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엄마는 자신의 편견에 갇혀서 자기 방식대로만 생각하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일경이가 대처하는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우리 아이에게 한국 문화와 유산에 대해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제 엄마 즉 할머니에게 다가가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이 너무 컸던 건지, 엄마는 그 간극을 넘고 싶지 않으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투쟁이었고 우리의 인내와 사랑을 매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경이와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에 함께 버텨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좀 더 수월해졌다고 말하고 싶지만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혼 20주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일경과 함께 기념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던 중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그 어떤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경미한 치매 증상을 보이셨지만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기념일 즈음에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엄마는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해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제가 알던 강인하고 고집이 세던 분이 그렇게 연약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죠. 병원에서 엄마를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긴 했지만 변함없이 저를 알아봤고 자신의 며느리이자 제 아내인 일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죠. 가끔은 어릴 적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면 그녀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때로는 분노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방에 들어와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식사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식욕을 잃고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드리며 먹어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접시를 밀쳐버리곤 했습니다. 드물게 식사를 할 때면 몇 숟가락만 먹은 후 배고프지 않다고 우기곤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영양주사를 놓아야 했지만 그녀는 주사를 싫어했습니다. 아프고 불편하다고 불평하며 주사를 빼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일경은 늘 참을성 있는 모습으로 엄마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침대 옆에 앉아 엄마가 알아듣지 못해도 때로는 프랑스어로, 때로는 한국말로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경은 엄마의 손을 잡아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종종 기억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화창한 오후였는데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일경이와 함께 병실에 들어섰을 때 아주 잠깐 동안 엄마의 눈빛이 맑아지면서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라파엘? 엄마의 눈동자가 깜박이면서 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저는 희망으로 가슴이 뛰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떠오르자마자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다시 먼 곳으로 향했고 어머니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몰래 그날 밤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 일경은 역경 속에서도 항상 인내와 친절의 화신이었어요. 한국에 계신 일경의 부모님께선 한국 전통 탕인 보신탕으로 현지에서 유명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일경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주방 일을 도우며 자랐기 때문에 보신탕을 만드는 방법을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자 일경은 뭔가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신탕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보신탕의 향긋한 향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허브와 향신료가 어우러져 한국 방문 당시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보신탕이 준비되자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계셨습니다. 엄마는 일경을 알아보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일경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내팽개치지도 않았거든요. 일경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보신탕을 권했지만 엄마는 처음에는 먹지 않으셨어요. 관심 없이 꿈뻑꿈뻑 그릇만 쳐다보셨죠. 하지만 일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신탕과 보신탕의 재료, 한국 문화에서 보신탕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많은 설득 끝에 엄마는 한 입 먹었습니다. 엄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건 좀 새롭네 라고 중얼거리며 놀랍게도 엄마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먹었던 양보다 더 많이 드셨고 밥을 말아서 더 달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죠. 일경과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안도감을 주고받았죠. 이에 용기를 얻은 일경이는 매일 엄마를 위해 보신탕을 가져다 드리는 것을 생활화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일경 씨의 방문과 보신탕을 기다리기 시작하셨죠. 일주일이 지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먹던 보신탕 한 그릇을 들고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오랜만에 본 맑은 눈빛으로 일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일경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 한국 가고 싶어. 한평생 한국은 싫다던 엄마가 한국에 가고 싶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의사와 상담하고 준비를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의지가 강하셨고 의사 선생님들도 조심스럽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도착한 순간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울은 엄청나게 변해 있었죠. 서로 경쟁하듯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고층 빌딩이 점점이 박혀있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경외감에 휩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만 해도 이렇게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잖아요. 폴더폰을 썼었는데 이제 한국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죠.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구시대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는 이러한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다니 전혀 몰랐어. 명동의 거리를 걸으며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일경 씨 부모님의 보신탕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은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일경의 부모님은 두 팔 벌려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손녀를 본 부모님의 얼굴에는 기쁨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가족의 여정을 담은 과거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구수한 국물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고 첫 숟가락의 수프는 마치 고향의 맛, 편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던 어머니도 일경이 부모님의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에 반하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와 몸짓이 극한극을 메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절과 사랑은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곳에서도 저희 엄마는 쌍따봉을 하며 맛있다고 하시더군요. 머무는 동안 우리는 일경과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했던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궁궐부터 한강까지 모든 곳이 새롭지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지향적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처럼 처음 보는 장소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는 특히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모습에 반하셨어요. 한순간은 역사가 깃든 고풍스러운 경복궁에 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강남의 첨단 기술에 감탄하고 있었죠.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엄마의 변화를 본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한국어 구절도 몇 개 배우려고 하셨죠. 마치 새로운 환경과 일경이네 가족의 친절이 엄마의 마음속 차가움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엄마는 어느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고 물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녀는 조용히 한국은 아름답다 고 말했어요. 과거의 편견을 내려놓고 저희 엄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한국을 인정하셨죠. 물론 아직도 제 엄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국 보신탕을 찾으신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 동치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건강하고 살이 안 찐다면서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